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맺은 러브 군사조약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다연장 로켓포 100기를 추가 지원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을 돕는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청년이 북한군의 투항을 촉구하는 동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반려동물에게도 수혈은 물론이고 헌혈이 필요한데요.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수혈을 받고 또 헌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른바 공혈 문화의 현주소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12월의 수산물로 과메기를 선정했습니다. 보고도 겨울이 제철인데요. 과메기는 이순신 장군께서도 즐겨 먹고 군용 식량으로 비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맛있고 또 안전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러브 군사 조약이 4일 모스크바에서 공식 발효됐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지난 6월이었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함께 소위 말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 비준 절차를 밟은 겁니다. 6개월 만에 된 것이거든요. 지금 북한 측 발표에 보면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있는 안전보장 장치다.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적인 안정이 아니라 세계적인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인 거죠. 네. 결국 세계 질서의 어떤 담보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푸틴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김정은이 돕겠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1960년대 초에 과거 구소련, 소련과 북한이 동맹을 체결했다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사실 우호협력조약으로 바뀌었다가 그렇죠. 이번에 다시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복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이 조약이 공식 발효됐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된 대로 자동 개입 조항입니다. 이 공개된 조약 비준서를 보니까 역시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은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는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네.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 조선중앙통신의 경우는 이 의미를 조러 양자 관계를, 그러니까 북러 양자 관계를 전략적 높이에 올려 세우고 공동 이익에 부합되게 하는 법적 기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새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북러 관계가 국제적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있는 안전보장 장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때를 맞춘 듯 좀 공교롭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 등 장거리포 100대를 넘겨줬다. 이런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 또 실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푸틴은 전쟁을 일으킨 후에 벌써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포탄 무기 부족에 시달려왔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과 밀착이 되게 됐는데 결국 지금 외신에 의하면 뭐 우리 국정원도 확인했습니다. 1000만만에 해당하는 포탄, 미사일을 제공을 했고요. 최근에 지금 외신 보도에 보면 이 포격 시스템, 이 장거리 포거든요. 240mm, 170mm 이런 걸 넘겨줬는데 이게 최신형입니다. 김정은이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게 명중률과 위력을 높인 그런 방사포입니다. 네. 이게 서울 타격용 로켓포도 포함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북한이
화력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개전 초기에 1000여 문이 넘는 그런 이 화력 체계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다 소진이 돼 버렸어요. 그걸 다 쓸 정도로. 예, 다 쓸 정도로 소진이 됐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쿠르스크를 탈환해야 되는데 거기에 병력 만여 명과 함께 이런 신무기 체계를 줌으로써 푸틴에게 정말 단비와 같은,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푸틴의 마음을 사로잡고 확실한 동맹 관계를 맺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 앞서서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려고 개발한 로켓포도 포함됐다. 이 미 포브스지의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른바 M1991이 바로 그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자, 어떻길래 서울 타격용이라고 하는가 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재원, 위력이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M1991 다연장 로켓폰이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북한은 방사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흔히 그냥 방사포. 예. 근데 다연장인데 어느 정도 다연장이냐? 22발이 한 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시에 이 시차를 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중량, 포탄의 중량이 85kg이고요. 그다음에 이 구경이 240mm입니다. 그래서 240mm 방사포. 그래서 방사포라고 얘기하거든요. 사거리를 보면 60km입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대략 40여 킬로미터인데 60km면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 쪽으로 쏘면 수도권 거의 대부분 수원까지도 수원까지 가는 거예요. 타격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정말 동시에 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불바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라고 하는 80km 정도 나가는 이것도 다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M1991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하이마스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무기다. 그 말씀은 네. 기존의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갖고 있는 걸로는 상대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 240mm를 최근에 김정은이 집중 이 신무기화한 것도 물론 러시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유사시 서울을, 수도권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서울을 위험한 상태로 둔다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1991 240mm 방사포인데 이거를 넘겨줬다. 러시아가 북한이 러시아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북한은 이 M1991을 평소에도 서울 포격용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한 발언의 배경이 된 무기가 이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1994년 기억하실 겁니다. 30년 전인데요. 그때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북한 대표가 서울 불바다를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 불바다의 중심 무기가 바로 170mm 자주포와 지금 240mm 다연장 방사포입니다. 이게 서울 불바다의 주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루에 넣어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루에 넣어뒀던 게 뭐냐면 휴전선 일대에 있는 주요 고지 후사면에 동굴 진지를 파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타격을 피한 것이죠. 이게 보루라고 하는 게 콘크리트로 만든 군용 구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서울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꾸준히 해왔는데 결국 북한 매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서울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정부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드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 전략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우크라이나를 위해 3년 넘게 싸워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직 확인은 안 됐어요. 한국인이다. 이렇게 밝힌 한 청년이 파병된 북한군들에게 투항하세요. 라고 촉구하는 우리말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강제로 동토의 땅에 오게 된 북한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저는 남한에서 온 한국인입니다. 저는 자의로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했고 현재 3년째 우크라이나를 위해 러시아를 상대로 참전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을 보면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한국의 의사를
표하십시오. 우린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린 여러분께 음식과 집, 돈, 그리고 직업을 드릴 것입니다. 김정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의 총 길이 1분 40초가량 됩니다. 거의 보여드렸는데 다른 내용이 좀 있어요.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들으신 대로 서울의 아주 표준말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이고 절절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러시아군을 감시하는 친 우크라이나 민간 단체 같아요. 예, 인폼 네이팜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말씀하신 대로 1분 40초 정도 영상을 공개를 한 것인데 이게 과연 그 병사가 직접 뭐 만든 것인지 아니면 누가 만든 것인지 누구의 지원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자유를 위해 항복하라. 다시 말하면 이건 뭐 당신들은 강제로 온 것이다. 네. 무모한 죽음을 하지 마라. 여러분은 북한 김정은 여기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희생된다. 예, 그런 무모한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 또 포함해서 여러분은 두려움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을 보면 무기를 버리고 항복을 표시하면 뭐 음식, 집, 돈, 새로운 직업까지 줄 것이다. 그 망명도 알선할 수 예, 있다. 그러니까 희망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면 망명의 기회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속된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자유의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리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영상은 제가 보건대도 상당히 그 구체적이고 또 여러 가지 선택에 고민하는 북한군 병사들에게는 충분한 탈출구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수출 상품들 가운데 그나마 자랑해 온 게 좀 있어요. 이른바 대동강 맥주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인 그 언론인 관광객이 대종강 맥주 맛이 한국 맥주보다 좋더라. 이런 칼럼을 실은 뒤에 그때 좀 논쟁이 컸죠. 이후에도 북한은 SNS를 통해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세로 1도선 리문고리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 대동강 맥주집입니다. 내부 역시 덕투각에 꾸려진 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다른 맥주집들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유다른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맥주통으로 형상된 여기 맥주봉사홀에서 손님들은 마치도 맥주통 안에서 맥주를 마시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 맥주와 8번 맥주를 제일 많이 찾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이 야외대에서 불빛 화려한 세거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부감하며 맥주를 마시니 맥주 맛도 더욱 감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림 보신 대로입니다. 이 대동강 맥주집에서는 닭고기 튀김과 소금빵 등을 안주로 내고 있고 실내 장식도 보신 대로 뭐 어디 우리나라 강남이나 뭐 이런 여느 맥주집과 또 치킨집을 많이 흉내냈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평양의 대동강 맥주집의 신메뉴로 이제 그 닭튀김, 소금빵 이런 우리 많이 보는 네. 이런 그 안주들이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는데요. 원래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맥주 안주로는 우리가 그 짝테라 해가지고 소금에 절인 북어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안주였는데 예. 이게 최근에 북한도 입맛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즐겨 먹는 지금 이제 치킨 그다음에 감튀 우리가 감자튀김 말이죠. 감튀예요. 예, 저는 예. 뭔가 했어요 이게. 네, 그리고 소금빵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다 그러고요. 이 지금 대동강 맥주집은 2층에는 테라스석도 이렇게 구비를 해서 모던한 컨셉도 갖추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층에는 맥주 봉사 홀 그리고 2층은 맥주 봉사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룸 형식의 이제 개별 모임도 가능한 공간이 돼 있고 여기에는 양꼬치집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자동 회전 기계 이런 것도 설치돼 있다 그러는데요. 이제 접대원이 자랑하는 바에 따르면 불빛이 화려한 우리 세거리의 풍경을 부감하며 네. 부감이라는 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안 쓰죠. 이게 북한에서. 예. 저도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는 걸 얘기한답니다. 이게 북한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 국어 사전에 아니, 있더라고요. 카메라 기자들이 부감 찍어 하는 게 뭐냐면 위에서 아래 보고 찍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감도라는 우리 그 용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감하면서 맥주를 마시니까 맛이 더 감미롭다고 손님들이 얘기한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대동강 맥주를 외부 세계에 알린 건 영국의 특파원 관광객입니다. 한국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이런 칼럼을 실어서 당시에도 논란이 꽤 됐죠. 아, 예. 2012년에 저 서울 주재하는 그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이제 쓴 칼럼에서 한국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북한에 가서 먹고 와서 쓴 거예요. 예, 써가지고 상당히 충격과 또 어찌 보면 상당히 맥주 매니아들의 또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동강 맥주는 쌀을 이렇게 보리와 함께 쌀을 쓰는 경우도 많다랍니다. 그래서 이 쌀을 쓰면서 또 흑맥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커피나 초콜릿 향을 가미한 우리로 치면 일종의 수제 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의외로 서울 맥주보다 맛이 좋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이제 화제가 됐고 이렇게 일종의 이 수제 맥주는 사실 국영기업인 대동강 맥주가 이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여기 관심이 많아서 지난 4월에는 직접 들려서 봉사 지침이라는 걸 하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대동강 맥주 이제는 뭐 우리가 시중에서는 마실 수 없지만 호기심이 좀 있을 거예요. 종류가 무려 7가지나 되네요. 예, 그 대동강 맥주가 사실 한때는 서울에도 수출을 시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일부 들어오긴 했었죠. 제재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중단이 됐습니다만 7가지 보리의 함량에 따라서 1번부터 7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보리가 100%고 네. 가장 진하고요. 그리고 색깔도 진하고. 예, 그리고 2번이 보리가 70%, 3번은 보리 50, 백미 50 이렇게 돼 있고요. 4번이 이제 쌀이 70%가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완전 흰쌀 맥주라고 그럽니다. 100% 흰쌀 맥주. 네, 흰쌀 맥주고요. 6번은 보리 80%인데 커피 향이 좀 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7번은 흑맥주랍니다. 그래서 북한 선전에 의하면 여성들은 흰쌀 맥주, 남성들은 보리 맥주, 노인들은 흑맥주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요즘 8번 맥주가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 화면에 나왔거든요. 이 8번이 뭔가 찾아보니까 북한도 다이어트, 건강을 생각해서 이게 당이 덜 들어간 아니 라이트 맥주 같은 그야말로 그 저당 맥주네요. 예, 저당 맥주죠. 그러니까 이걸 8번 맥주로 해가지고 8번을 찾는 손님이 많다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평양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평양 특별 시민. 예, 특별 시민을 위한 평양 주민들의 충성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평양 사람들만을 위한 시설이 또 있습니다. 김정은이 평양 외곽의 비행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큰 온실을 세웠어요.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딸 주애와도 함께 자주 찾는 곳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형 온실이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는 채소라 야채, 채소 부르는데 북한은 남새라고 그러거든요. 남새라고 하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 뭐 농장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또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 온실을 세우라고 김정은이 지시를 했어요. 평양 외곽에 있는 쓰지 않는 강동 비행장을 밀고 온실을 지어라. 그래서 군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평양 시민에게 신선한 야채를 소위 말하는 남새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이 완공하는 자리에 금년 2월 달입니까? 금년 초에 네. 김정은이 딸을 데리고 이곳에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네.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그래가지고 주애를 향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향도라는 표현은 북한에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죠. 지도자. 예. 네. 그래서 주애가 후계자다, 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했는데 김정은이 했던 많은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하자면 대형 온실인데요. 이때 이제 군인들의 노고를 취하면서 수십 킬로미터 도로 공사를 20여일 만에 했다. 그리고 수천 미터 하천 물줄기를 바꿨다. 이 김정은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무려 1년 1개월 만에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걸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제 장성을 지내셨으니까 네. 자, 수십 킬로미터 도로 공사를 20여일 만에 네. 뭐 몇 킬로에 걸친 물줄기를 바꾸고 그게 1년 1개월 만에 이런 게 공병을 투입해서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뭐 북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은 자재 장비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투입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얼마나 많은 그 피와 땀을 흘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의 송전탄 넘어갈 때 인명이 살장되고 인명을 경시하는 수령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야 되는 이런 북한의 체제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보 얘기 하나 할게요. 영국군 참모총장 자주 좀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죠. 북한의 핵위협,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얘기했고 이란도 얘기했지만 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러북 군사 밀착과 북한의 파병을 영국도 많이 우려한다 이런 뜻인가요? 대단한 우려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벌인 침략 전쟁에 김정은이 가담을 한 겁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나토의 위기고 나토의 위기는 영국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이 참모총장 얘기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도 위협이다. 사실 유엔 안보리가 불법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ICBM 같은 경우는 영국도 다 사거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라다킨 총장이 우려한 것은 북한은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이거 뭐냐면 김정은이 즉흥적으로 지시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핵 군비 경쟁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핵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김정은은 핵을 뭐 꽝꽝 만들어 놔라고 그러니까요. 지시를 하고 서울도 핵 관역이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영국뿐 아니라 나토 전체가 다음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다음 러시아가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대비하는 그런 대비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항시 눈길을 휴전선 이북으로부터 거둬서는 안 되는 점이 바로 그런 데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움직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밀착 동향도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늘 주시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성묵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혈은 물론이고 헌혈도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사는 분들이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죠. 반려동물들의 수혈과 헌혈, 이른바 공혈 문화가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공혈견도 살려내고 아픈 친구들한테 새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반려견 헌혈. 로빈아, 어때? 후배들 응원해줄 수 있겠지? Can't think of a way I'd rather spend my time. I thought I know by now. I thought I know by now. You know I'll only see you 'cause there's no one else I'm thinking of. You know I'll only see you. Then there's no other I'd rather give my love. 네, 이 주제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히어로독, 뭐 영어로 말 그대로 영웅개, 영웅 강아지 이쯤 번역이 되겠죠. 이게 아직은 그다지 많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이제 왜 영웅계냐? 바로 헌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헌혈을 해야 정말 치명적인 경우에 이 수혈이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워낙 이제 반려동물의 시대다. 천만 시대에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반려동물의 혈액 수요가 뭐 수술을 하더라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동물병원은 이 헌혈한 강아지를 히어로독 이렇게 영웅계로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장려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헌혈 명예의 전당에 발도장 또 이름 새기고, 이제 사람도 왜 영화 쿠폰을 준다든지 뭐 선물을 준다든지 헌혈하게 되면 그렇거든요. 예전에 예비군 부대에서는 초코파이하고 뭐 이런 음료수 줬는데. 그럼요. 다 먹었죠. 근데 이제 이 반려견에 맞는 그런 또 선물 줘야 되니까 사료, 구충제 네. 이걸 이제 선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견주에게 주겠죠? 그럼요. 그럼요. 네. 자, 반려견들이 헌혈하는 현장은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 함께 보시죠. 지금 어디 가냐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헌혈을 하러 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죠? 제가 한번 헌혈을 하면 소형견 4마리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번에 용기 내서 해보려고요. 잠깐. 저도 집에서 반려견을 한 마리 키웁니다. 수술을 받을 때는 정말 가족처럼 옆에서 지켜보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갈수록 늘면서 이 혈액 수요, 반려묘도 있잖아요. 그게 요즘 크게 늘고 있다고요? 예, 이제 그 양육 인구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예를 들어 중대 수술이나 어떤 응급 환자, 그러니까 여기서 환자는 이제 개나 고양이를 얘기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그 혈액이 필요한 게 갈수록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런 필요한 혈액의 90% 이상을 이 혈액 나눔 동물, 아까 이제 이른바 공혈견이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하자면 헌혈을 하는 이러한 견들에 의해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려견의 자발적 헌혈을 확대를 해야 어떤 필요한 그 혈액이 공급이 되고 또 어떤 동물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동물 복지가 구현된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혈액 나눔 동물 공혈견들의 그 부담도 완화해주는 이런 방안이 된다. 그래서 지금 관련 업계가 이제 여기에 또 많은 운동을 동물병원 이런 데 중심으로 네트워킹 돼서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또 많은 여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 특정한 개만 예.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예. 견주들의 어떤 자발적인 협력이 네. 강아지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우리가 말을 못한다 그래서 부담되게 막 강제로 이렇게 뽑아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담을 좀 더 많은 헌혈견들로 또 확대를 시킴으로써 좀 더 많은 또 동물 복지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현재의 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무 강아지나 이 헌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고. 그렇습니다.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 주어진 조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인데, 이 조건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연령이 2살에서 한 8살 정도, 또 몸무게가 25kg 이상, 대형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강아지를 헌혈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네요. 나이도 좀 우리로는 이제 청년의 나이죠. 2살에서 한 8살 정도. 8살이면 중년까지는 되겠네요.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매달 심장 사상충 및 내외부 구충 예방약을 복용한 견, 그다음에 과거 질병이나 전염성 질병을 앓은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다 갖춘 경우에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헌혈견협회는 전국 22개 동물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조건도 있으면 한국헌혈견협회는 수혈 문의가 이제 쇄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수용은 불구하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헌혈견들, 하지만 헌혈견도 갈수록 늘고 협력병원도 좀 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헌혈에 참여한 애견인들의 의견과 건의 직접 들어보시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피검사 이런 것들 많은 혜택들을 좀 받을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때 이제 이별을 생각했었는데
찬이의 수혈 덕분에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을 우리랑 좀 더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아픈 친구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혈액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사람들도요, 헌혈하면 몸에 안 좋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헌혈 꺼리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들, 견들도요, 헌혈했다가 이상이 생길까 봐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오해가 있고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고요. 또 실제로 오히려 헌혈하면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수의학계에서는 반려견 헌혈을 하면 빈혈을 유발한다 또는 혈관 손상이 온다고 하는데 이건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예, 사람하고 비슷하죠. 헌혈 후에 7일에서 이제 10일 지나면 혈액이 또 회복되고요. 또 헌혈하는 시간은 10분에서 한 20분이니까 얼마 안 되네요. 별 사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은 훨씬 더 길게 누워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이제 헌혈할 때 길게 되죠. 뭐 혈장이나 이런 건 더 길 수도 있고요. 헌혈 전에 검진을 통해서 반려견의 건강 검진 또 각종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조기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하고 비슷하죠. 사람도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헌혈증만 주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검사도 다 해주니까. 예. 네. 역시 남을 위해서, 다른 강아지들을 위해서, 개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 헌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특히 좀 많이들 하시죠. 올해의 헌혈왕 누가 뽑혔나요? 예, 이제 대한적 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지난 3일 날 뽑은 올해의 헌혈왕은 제주도에 사시는 진성협 씨입니다. 제주도 분이네요. 예, 61세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지난 40년간 무려 765차례 라는 정말 놀라운 그 헌혈을 해오셨는데 이 진 씨는 이제 이렇게 헌혈만이 아니고 93년에 그 나눔 적십자 봉사회의 창립 회원이 되셨는데 그 이후로 해외 봉사 또 노인 방문 케어 이런 어떤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진성엽 씨 말고 또 마찬가지로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유공자 명패로 수혈한 서울 송파구의 김종민 씨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은 100회 이상에게 100회 이상 헌혈을 한 분에게 수여되는 이제 헌혈 유공자가 되셨는데 이 헌혈 유공자는 이 100회라는 숫자는 말이죠. 우리가 혈액의 모든 성분을 다 주는 전혈 헌혈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풀로 헌혈하는 이 헌혈을 100회 이상 한 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유공자 명패가. 근데 이거를 자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8주 주기로 해서 1년에 5회까지만 가능하다랍니다. 그래서 이 152회를 하셨는데 이러기에는 30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해오셨다. 이렇게. 네. 영광이기도 하고요. 765회 40년간 하신 분은 저도 고개가 숙여집니다. 헌혈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부인과 동시에 또 사회 공헌입니다. 헌혈 사은품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영화 관람권이나 편의점 교환권이나 또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정정하게 되는데 이걸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을 쳐서 기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에게는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물론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도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 몇천 원, 만 원에 가까운 정도 되는데 이거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금액이 쌓이겠죠. 헌혈 기부권으로 지난해 모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우리 13억 5천만 원. 대단하네요. 적은 금액 아닙니다. 장학사업, 또 취약계층 지원에 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뿌듯할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부까지도 가능해집니다. 네. 자, 오늘의 다음 주제에 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매달 이달의 수산물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좀 드물 텐데 10월에는요. 삼치하고 감성돔, 맛있는 생선이었죠. 11월엔 대구하고 가리비였습니다. 자, 12월은 어떤 수산물이었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포항 구룡포의 한 덕장. 윤기가 흐르는 과메기가 바닷가에 주렁주렁 내걸렸습니다.
과메기가 시원한 해풍을 맞으며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과메기는 겨울철 별미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과메기는 찬바람이 부는 요즘부터 제철입니다. 보고 들으신 대로 과메기와 보고가 선정됐습니다. 보고도 겨울이 제철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해수부가 그 12월 이달의 수산물로 과메기와 함께 보고를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우선 과메기부터 잠깐 보면 청어나 이제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에 이렇게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건조를 시켜서 만들잖아요. 네, 저렇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그 감칠맛과 그 식감으로 아주 그 겨울철 별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 과메기는 특히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가지고 그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와 함께 보고는 보통 이제 봄철에 산란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산란기보다는 이 겨울철이 역시 제맛이 난다 그래서 이제 아까 12월 이달에 수산물로 선정이 됐는데 이 감칠맛이 특히 겨울철에 보양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좀 술 드시는 분들 보면 전날 술 특히 연말에 이제 맞아요. 많은 송년회 뭐 이런 모임도 있을 텐데 술 드시고 다음날 아침 혹은 점심에 정말 해장으로는 가장 으뜸 가는 게 바로 이 보고가 많이 복국이 꼽히는데 술을 안 드신 분들도 그 자체로 이 그 맑은 그 국에 또 다양한 그 국물과 이 복 요리로 많은 그 좋은 그 음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짜장면이야 짬뽕이냐 하는 것처럼 보고도요. 질이야 매운탕이야. 이렇게 하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과메기를 즐기셨다고요. 그렇죠. 많이 잡히고 또 맛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죠. 임진왜란 때 군사들을 하여금 청어를 잡아서 군량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만큼 많이 잡혔다라는 이야기겠죠. 비유어로 가난한 선비, 돈 없는 선비 살찌게 하는 생선이다. 그만큼 많이 잡히고 또 맛이 있다. 백성들의 이제 주요 식량이 됐는데요. 포항 정말 산지입니다. 경주 그러니까 일대 저 비유어가 네. 선비들이 유고 비는 살찔 거니까 선비들을 맞습니다. 살찌게 한다. 그렇습니다. 값싸고 이제 맛이 있고 많이 잡혔다 이런 이야기인데 겨울철 간식 과메기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포항 같은 산지에서 올라온 그 과메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전국구 안주로 등극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조선 시대는 흥했지만 이 청어가 잘 안 잡혀요. 자꾸 없어졌다 또 돌아왔다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급량을 맞출 수가 없어서 청어가 아니라 이번에 어종을 바꿨습니다. 꽁치로 과메기를 형태로 만드는 이 꽁치 과메기가 이제는 대체됐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먹어보면 꽁치를 많이 먹었어요. 청어 과메기는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합니다. 제철 수산물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 수산물을 먹을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제 식약처가 통계를 낸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바로 그 절반이 이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제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게 되면 이틀간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구토, 설사, 발열, 복통, 근육통 이런 것이 이제 동반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굴 같은 어패류는 특히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은 익혀서 드시는 게 좋다라는 네. 거하고 또 해수에 오염된 어패류는 드시지 않고 특히 요즘 제철인 아까 그 생굴이나 이제 과메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드실 때는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으로서 어떤 환자의 오염된 손, 침, 구토물 이런 게 닿을 수 있는 문손잡이라든지 화장실 변기 이런 것은 알코올로 수시로 소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저거 안 시키시면요. 회식하고 나서 수십 명 가족들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겨울철 수산물 집중검사 어떤 대상이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익히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집중적으로 이제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드셔서는 안 됩니다. 식약처가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수산물 집중 수거하고 또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제 노로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마른 김, 과메기, 황태, 굴, 배달해. 배달회 저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검사 대상 수산물이 690개 그러니까 한 700여 개 됩니다. 맞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부적합한 것으로 검사 결과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를 일단 하고 또 해수도 하지만 누리집에 정확하게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여러분들 이 휴대폰으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 구매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라는 그 사이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로 휴대폰으로 그냥 여러분들 검색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 창에 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그냥 뭐 구글이든 뭐 네. 어떤 검색창이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식품안전나라입니다. 12월에 또 다른 수산물인 보거, 이거 정말 주의해서 요리도 하고 자격증 있는 분 아니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장 11월에도 사고가 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보면 군산에서 이제 조업한 보거를 바로 어선에서 요리를 해서 드신 50대가 고열, 손끝저림, 입마름 등의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그러니까 큰일 그분이 날 뻔한 자격증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보거에는 말이죠. 그 알, 또 난소, 간, 껍질 이런데 저도 사실 보거 껍질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독소가 바로 이름하여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저걸 가지고 보톡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독소가 있는데 이거는 120도에서 1시간을 끓여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칫하면 아주 치명적인 이런 증상을 가져올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무엇보다도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보거인지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드셔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싼 거 좋아하다가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조리 자격증 있는 분이 한 것만 드셔야 됩니다. 배종찬 소장, 박성원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즉 12월 7일은요 24절기의 21번째인 대설입니다. 눈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눈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건강하고 안전한 주말과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